드디어 부왕산매론 마지막 경문입니다.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 하지 말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문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이 이야기를 하면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서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와 굉장히 안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감안하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이 경문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우리들에게 과연 억울한 일이 있느냐였죠. 물론 내가 하지 않은 말들 그리고 내가 하지 않은 행동들을 했다고 누군가 거짓을 꾸며서 나에게 뒤집어 씌운다면 그럴 땐 억울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누군가의 뒷담화가 보통 그렇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길을 지나가는데 누군가 시비를 걸어와서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요즘 소위 유행한다던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같은 건 말입니다. 참 이런 일들이 난맥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잘못 이야기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면서 지탄을 받기 십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분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라는 숙제들이 남습니다. 일단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세상의 모든 법칙들 가운데서 가장 우선하는 건 인과율의 법칙입니다. 이 인과율의 법칙을 벗어나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일단 답이고요.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겁니다. 이 전생의 업보에 관련돼서 어릴 적에 들었던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신라시대 때인가요? 보계산 기슭에 큰 배나무가 있었는데 어느 날 까마귀가 배 위에 앉아 울고 있었고 그 나무 밑에 독사 한 마리가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까마귀가 날아가는 바람에 배가 독사 머리에 뚝 하고 떨어져 버렸죠. 날벼락을 맞은 독사는 화가 끝까지 나갔고 독을 뿜어댔고요. 그 독에 맞아서 까마귀는 죽어버렸고요. 독사도 같이 죽어버렸죠. 이 까마귀와 뱀은 죽어서도 서로의 원한을 풀지 못해 뱀은 죽어서 멧돼지가 됐고요. 까마귀는 암꽁으로 환생을 했대요. 어느 날 멧돼지가 된 뱀이 또 먹이를 찾다가 큰 돌을 굴려버리게 되고 그만 꿩이 비명 행사를 했죠. 거길 지나가던 사냥꾼이 죽은 꿩을 발견하고 이걸 집으로 가져가서 부인과 함께 꿩 요리를 해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냥꾼은 자식을 낳았죠. 이 까마귀와 꿩의 업보를 타고 태어난 이 자식은 훗날 훌륭한 사냥꾼이 되었고 보계산으로 사냥을 갔다가 금빛 찬란한 돼지를 발견하고 힘껏 활을 쏘게 됩니다. 이 화살에 맞은 멧돼지는 환희봉을 향해서 치달았고 사냥꾼은 피를 흘리며 달아나는 금빛 멧돼지를 쫓아갔는데 멧돼지는 온데간데 없고 지장보살 석상이 우물에 몸을 담근 채 있었다고 합니다. 지장보살께서 까마귀와 뱀의 이 반복되는 인과를 막아내기 위해서 스스로 멧돼지로 화연을 해서 화살을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장보살의 희생 덕분에 쓸데없이 서로 죽고 죽이는 악연의 관계를 끝냈다는 이런 얘기였어요. 좀 황당하죠. 근데 우리들이 모르지만 비유인데 이게 우리가 모르지만 인과율의 법칙은 엄연하게 존재를 해서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는 이 법칙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리얼하게 설명을 해보면 정확하게 사고가 날 자리에 내가 내 발로 걸어가서 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난리가 날 곳에 내가 살아서 난리를 겪게 되죠. 망해가는 나라에 태어나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가난을 경험하게 되죠. 또 도둑의 아들로 태어나서 보고 듣고 배운 게 도둑질이 되고요. 연예인 부모 밑에서 연예인들만 보고 자라다 보니 쉽게 연예인이 됩니다.
모든 것은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내가 짓고 내가 받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모르게 되면 억울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라는 것들도 결국 이러한 법칙을 이해하지 못해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세월호나 이태원 사건을 예를 들어 보자고요. 참담하긴 하지만 세월호도 사건이었고요. 이태원 참사도 사고였습니다. 10년이 지난 오늘도 진상규명을 외치지만 그들이 주장했던 진실은 박근혜 정부의 책임도 아니었고요. 윤석열 정부의 책임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이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전불감증이 사실은 근본 원인입니다. 생때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님 심정이야 오죽하겠습니까만 인과율의 법칙에 따르면 내가 내 발로 걸어가서 그 일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강제로 거기에 보낸 적이 없어요. 해양 구조의 책임도 아닙니다. 해양 구조도 뭐 해본 적이 있어야 매뉴얼대로 하죠. 누가 나 사고 내겠다고 우선에 배를 운행하는 사람도 없고요. 해경들도 설마 눈 뜨고 배가 그렇게 금방 가라앉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자동차 사고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하면서 사고가 나는 상황이 뻔히 보이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뻥 하고 사고가 터집니다. 이태원 사고도 아이들이 설마 그렇게 많이 올 거라고 누가 과연 상상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놀러간 아이들이 서로 엉켜서 그런 사고가 일어날 거라고 과연 누가 상상을 할 수 있었겠어요. 만약에 미리 예측을 하고 그런 것이 일어날 거라 생각을 해서 사전에 미리 했다. 이게 더 이상한 일인 거예요. 우리는 사고라는 것들이 대부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그 벌어지는 그 상황은 정말 눈 뜨고 뻔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돼 갑니다. 그 뒤에 수습하는 것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차원의 얘기고요. 일단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이 되는 것들이 딱 하나만 갖고서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너무 단순하게 이걸 만들어서 도식화해갖고 쉽게 설명을 하고 쉽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은 그렇게 간단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사고가 일어나려면 평소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게 아주 미세하지만 작고 탁한 기운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이 탁한 것이 아주 미세해서 어느 정도 일정량이 쌓이기 전까지는 알아차리지도 못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마치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이 탁한 기운들이 안 좋은 것들을 또 끌어당기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 고집스럽게 살면 결국 이게 어느 정도 일정 양을 넘어서게 되면 뻥 하고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고가 일어나는 상황이 나도 탁함이 있고 저 사람도 탁함이 있고 이 탁함이 뭉치고 뭉친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사고가 뻥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긴 해도 묻지마 폭행 같은 것들이 벌어질 때 그 폭행을 당한 사람이 억울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 폭행을 당한 사람의 행적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의 생각, 행동, 말투, 눈빛 같은 것들이 어땠는지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정말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세월호 희생자들은 뭐라고 설명할 건데 라고 반문을 하겠죠. 이럴 경우에 우리는 남겨진 자들을 좀 봐야 돼요. 남겨진 자들의 몫이 있어서 희생자 주변의 사람들의 행적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죽어버린 아이들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인과율의 법칙을 따라서 그 다음 생을 부여받고요. 다시 태어나서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아픔을 겪게 되는 건 주변에 살아남은 사람들이죠. 대표적으로 부모가 그렇겠죠. 그렇다면 이 부모님들의 지난 삶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자식을 앞세운 것이며 그 아픔을 겪어야 했는지 이 안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인과의 법칙을 풀어내지 않으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까마귀와 뱀의 경우인 것처럼 다음 생에도 또 그 다음 생에도 서로 이유도 모르면서 죽고 죽이는 인과관계를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억울해하는 구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없는 구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넌센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거기에 묶여서 수많은 생을 반복하면서 물고 물리는 업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그 한동훈이 하는 행동을 보면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너무 쉽게 발끈해가며 자기의 생각을 밝히고 사람들과 부딪히는데 과연 그것이 억울함을 해명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이 바닥이라는 곳이 서로 죽고 죽이는 정글과 같아서 당연히 본인이 위치해 있는 곳이 여기저기서 물어뜯고 죽이려고 하는 자리인 거죠. 그 자리에 안 갔으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고요. 막 여기저기에서 총알이 막 빗발치고 포탄이 날아들 땐 나 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놈이 제일 쉽게 눈먼 총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 억울함을 밝히려고 하지 말고 나 죽었어 하고 포탄이 떨어졌던 자리에 납작 엎드려 있으면 오히려 살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한국전쟁을 경험했던 아버지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삶의 지혜입니다. 억울함을 당했을 땐 그 억울함을 밝히려고 하지 말고 납작 엎드려서 가만히 있는 게 장땡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복귀를 하는 거죠. 일단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나를 잘 아는 사람일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공격을 해도 나를 크게 위협하지 못합니다. 모르는데 뭘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한동훈에게 가장 아쉬웠던 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비전을 밝혔으면 어땠을까 하는 점이었어요. 국민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도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변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 말이죠.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말을 했다면 이번 선거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자꾸 다른 사람들과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시비를 털 게 아니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꿈꾸는 미래의 상을 밝히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하는 구상을 밝히면 어떨까 싶네요. 뭔 얘기를 하다 얘기가 또 이리로 튀었는지. 하여튼 오늘 이야기는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억울할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